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 연속쟁점 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론회에 앞서 총 4번 쟁점 토론회 준비한 오늘의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차례 쟁점 토론회를 통해서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하게 등장한 차별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의미와 역할, 평등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사회적 과제와 운동의 역할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2회 쟁점 토론회의 주제는 차별금지 사회로서 성별 정체성이 드러낸 의미입니다. 2021년 슬프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글과 말이 아니라 생으로 다가오기에 조금은 더 성의껏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참여자가 전체 591명으로 유례없이 많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참여한 실태조사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 전체가 아닌 트랜스젠더만을 특정하여 진행한 실태조사로는 처음이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준비하였고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2분의 발제 그리고 2분의 토론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성적 소수문화 인권연대 연분홍치마의 연분홍TV에서 유튜브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어통역으로는 명혜진 수어통역사님, 그리고 박미애 수어통역사님, 문자통역에는 AUD 사회적협동조합의 전승욱 통역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중간중간 있는 의견 혹은 질문사항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무리 시간에 있는 질의응답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역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수어통역사님과 발언자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해 주셨던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박사 수료하신 이호림님의 발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제에서는 PPT 화면이 있어서 화면도 같이 봐주시면서 들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호림님 발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발제를 맡은 이호림이라고 합니다. 네, 화면 넘겨주세요. 네, 발제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 조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참여 대상은 한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한국 성인 트랜스 여성, 트랜스 남성, 그리고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총 설문 참여자는 591명이었습니다.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이 됐고 2020년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홍보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의료기관, 그리고 온라인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네, 설문조사 항목은 다음 화면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일상 환경에서 트랜스젠더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다 담아내려고 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발제하는 내용은 이 설문조사 결과의 굉장히 일부만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주소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실태조사 보고서 전체 항목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 다룰 내용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내용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어떤 일상생활 영역인 학교와 직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가기관 전반적인 사회에서의 혐오차별 경험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입니다. 바이너리 트랜스 여성, 남성이 절반 정도, 그리고 논바이너리가 절반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를 또 다시 지정성별을 기준으로 남녀로 나누는 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군대 경험이라든가 의료 경험 같은 성별 특정적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렇게 네 집단으로 분류를 했고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 중에서도 일부 이렇게 구분된 내용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24세가 55%로 가장 참여가 높았고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진행이 된 점 그리고 뭐 한국의 트랜스 커뮤니티의 어떤 연결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영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참여자 중에 이성애자다라고 밝힌 참여자가 18%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그 외에 다양한 정체성을,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학생인 분들이 아마 20대 초반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학생인 분들이 많았고요.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는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현재의 월 평균 임금은 현재 소득이 없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거주 지역은 서울 특별시 및 경기도가 66%였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연구실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와 비교한 내용들도 아마 중간중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비율을 볼 때 성인 동성애자,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2016년에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동성애자, 양성애자에 비해서 이 조사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분들이 좀 더 주변 사람들이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분증과 법적 성별 정정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법적 성별을 정정을 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전체의 8%였고요. 바이너리 트랜스 여성 그리고 트랜스 남성의 경우에는 각각 10% 그리고 19.8%가 현재 법적 성별을 정정을 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86.0%였습니다. 그 법적 성별 정정을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에게 시도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일단은 전체의 58.9%가 의료적 조치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적 성별 정정을 시도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하셨고 그 외에 법적 성별 정정 절차가 복잡해서라든지 법적 성별 정정을 하면 그 외에 서류의 준비나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도 어려움 중에 하나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법적 성별 정정 절차상에서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부당한 대우가 있었느냐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20% 정도 되는 분들이 신문 과정에서 판사의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10% 정도는 신체 사진이라든가 학생생활기록부 같은 불필요한 서류들을 요구받았다. 그리고 7.7%는 아무런 연락 없이 심리가 1년 이상 지연되었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네, 저희 조사상에서 이렇게 법적 성별을 정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일상적 용무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역시 되게 중요했는데요. 전체 참여자의 34.8%가 그 다음에 나열된 경험 중에 한 가지 이상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셨고, 가장 높았던 경험은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이러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밝혀질까봐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궐선거 있었는데 선거나 투표 참여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응답이 10%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왜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그 내용 그냥 읽어볼게요. 어디에서든지 신분을 밝혀야 할 때 불편함을 느껴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적 업무를 볼 때 한 번 더 본인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어요. 관공서에서는 확실히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 병원이나 은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분증상의 성별과 본인이 성별 표현이 다를 경우에 이처럼 불편한 시선을 경험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질문들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일상적 용무를 포기하는 경험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 그리고 학교 관련한 내용인데요. 먼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환경이나 제도상에서 어떤 힘들었었던 것들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69.2%가 성소수자 관련 성교육이 부재한 것이 불편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교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중, 여고, 그리고 남중, 남고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응답들이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 외에 뭐 교사로부터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 경험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띵동에서 진행한 다른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가져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대뜸 갑자기 야 니네는 동성애 하지 마라. 야 내가 어제 카톡을 받았는데 그 영상 보니까 더러워 더러워 이러셨어요. 그리고 뭐 경제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군대에 갔는데 내 옆에 게이가 있으면 소름 끼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교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실제 저희 조사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수업 시간에 교사가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자가 전체 67%였고요. 그 외에 구체적인 폭력 경험도 상당했습니다. 10명 중 1명 정도는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해서 교사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정체성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 성희롱이나 성폭력도 5%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또래 관계에서의 폭력 경험은 묻지 않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2017년에 트랜스젠더 대상으로 조사했었던 비슷한 조사에서 나온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로부터의 경험보다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경험이 빈도가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이 64.9%,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폭력 경험이 36.2%였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라는 응답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집단 따돌림의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트랜스젠더 정체성 때문이다 라는 응답은 4%로 낮은 편이었는데요. 성별과 다른 외모, 그리고 말투, 목소리, 걸음걸이와 같은 성별 표현 때문에 이러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응답이 43.2%였습니다. 그것은 정체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아도 성별 표현 그 자체가 어떤 따돌림이나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교나 대학원, 고등교육 시설에서의 경험 역시 물어봤는데요. 사실 놀라웠던 건 대학에서도 이러한 폭력 경험이 상당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교수나 강사로부터 성소수자 비하 발언이나 행동을 접했다라는 응답도 빈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예를 들면 수업 중에 성소수자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응답이 42.4%였거든요. 그 또래 학생과 교수나 강사로부터 경험한 직접적인 폭력 경험 역시 물었는데요. 빈도를 보시면 동료 학생으로부터 경험한 경험의 빈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었는데 순서대로 언어적 폭력 경험이 가장 높았고 교수나 강사로부터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경험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이었고요. 그리고 또래 학생으로부터는 정체성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따돌림을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각각 11.1%, 10.7%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장 그리고 고용 관련한 내용인데요.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그 트랜스젠더의 고용 형태를 그 동성애자, 양성애자 조사와 조금 비교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무직이다라는 응답이 동성애자, 양성애자에 비해서 트랜스젠더에서 2배가량 높았고요. 반대로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응답은 동성애자, 양성애자의 절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양성애자와 비교해서도 트랜스젠더는 고용 면에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고용 과정에서도 고용 과정에 있어서도 트랜스젠더 정체성으로 인한 어떤 부당한 경험이나 혹은 불이익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오르탄 당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일을 구할 때 잘 안 구해지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력서 쓸 때 주민등록번호를 쓰라고 할 때도 있고 안 쓰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안 쓸 걸 보냈을 때 연락을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나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죠. 실제 저희 조사에서도 이러한 구직이나 채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먼저 57.1%의 최근 5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들이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해서 직장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직이나 채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물었을 때는 외모, 복장, 말투, 행동 등이 남자 또는 여자답지 못하고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성별과 외모, 성별 표현이 일치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고요. 그 외에 지원 서류 제출 과정에서 어려움. 예를 들면 내가 여고나 남고를 나왔을 때 그리고 현재 나의 성별이 그것과 반대의 성별일 때 그리고 병역사항 기재하는 것, 사진 첨부하는 것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가 까다로운 경우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도 16.1%였습니다.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임금 노동자인 트랜스젠더 156명을 대상으로 현재 직장에서의 어떤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가장 높은 응답은 직장 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휴게소 등 이용과 관련한 어려움을 꼽아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인사 담당자에 의해서 정체성 혹은 성별 정정을 했다라는 사실이 노출된 경험도 5.8%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냐라는 추가 질문을 했을 때 이러한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을 겪었던 응답자의 93.9%가 그냥 참거나 묵인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그 나머지 분들만 어떤 그 외에 다양한 적극적인 대응들을 하셨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거나 묵인했다라는 분들에게 왜 그랬는지를 또다시 물었을 때는 가장 많은 분들이 대응을 하면 내가 트랜스젠더인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에 어떤 장벽이 있거나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혹시 경험할지 모르는 추가적인 어떤 피해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꺼리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러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대응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다른 문항들에서도 물어보았어요. 근데 그 부분을 오늘 발제에선 싫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만 보여드리고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경향이 다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참거나 묵인했다라고 응답했고 그 이유는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거나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 같아서 라는 응답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직장에서 어떤 정체성과 관련한 괴롭힘 경험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가장 많았던 응답은 또 역시 용모나 말투, 행동 등이 남자 또는 여자답지 못하다고 반복적으로 지적당했다라는 응답 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군대 그리고 교정시설 등의 국가기관 관련한 경험들을 여쭤보았는데요. 먼저 군대와 관련한 문항입니다. 일단 군복무 여부를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의무적 군복무와 관련한 경험만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의무적 군복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스 여성과 논바이너리 지정 성별 남성분들의 42.1%가 군복무를 마쳤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는 35.1%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질문들은 이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쳤다라고 응답한 이 109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고요. 군대에서 정체성과 관련한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래의 경험 중 한 가지라도 있다라는 응답이 45.7%였고 가장 높았던 응답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경험이었습니다. 그 외에 원치 않는 강제 검진이나 입원을 요구받았다라는 응답도 4.8%로 적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사,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관련한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 경험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여기에서의 경험은 피의자로서의 경험, 참고인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범죄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모두 아우르는 경험들이었는데요. 실제 경찰이나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자의 15.9%가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가장 빈도가 높았던 응답은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호칭으로 지칭하는 것,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것, 그리고 범죄 피해 사실을 믿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재판 과정이나 교정시설에서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역시 여쭤봤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실제 성별정정 신청 이외의 재판을 받은 경험, 그리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자체가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 경험한 부당한 대우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과 관련해서는 정체성이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다라는 응답이 한 건 있었고요. 판사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들은 경우가 한 건, 기타 부당한 대우가 2건 정도 있었고, 교정시설과 관련해서는 신체 검사에서 성별 정체성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한 건, 그리고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에 수용되었다라는 응답이 한 건, HIV, 에이즈 등 다른 수용자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검사나 치료를 강요당했다라는 응답이 한 건, 그리고 교도관 또는 다른 수용자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경험이 한 건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혐오차별 경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경험을 물었는데요. 성별 정체성에 기반해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65.3%였습니다. 이 역시 2016년에 조사했었던 성인 동성애자, 양성애자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한 3배 정도 높은 응답이었고요. 네, 다음은 전환치료 경험인데요. 전환치료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22.3%, 그리고 실제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11.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각 동성애자, 양성애자에 비해 2배, 그리고 4배 이상 높은 빈도였고요. 실제 이 전환치료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경험했다라는 응답자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높았던 응답은 의료인이나 상담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놀라운 결과였는데, 단지 전환치료 근절을 위해 국가의 노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한 어떤 전문가 직역단체라든가 학술단체들의 노력 역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가 작년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경험 역시도 여쭤봤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병원 이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의료적 조치를 받기 어려웠다라는 응답이 각각 15.5%씩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했기 때문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응답이 14.6%. 그리고 실제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 어떤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 봐 검사를 포기했다라는 응답도 4.8%였습니다. 그 코로나19 어떤 방역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경험들 역시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야기되거나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질병이 누구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 중에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 분리 공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설 혹은 성별 분리 공공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하기 위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응답이 36%에서 40.9%가량 있었고요. 실제 화장실 이용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들었다라는 응답이 16.5%, 그리고 화장실 이용을 제지당했다라는 응답도 12.2%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전반적인 혐오 표현 경험인데요. 미디어를 통한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12개월 동안 각각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었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서 있었다가 87.3%,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을 통해서 있었다가 97.1%, 그리고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있었다가 76.1%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고 변이수 하사 강제정역 조치와 관련해서 있었다가 94.8%,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 A씨 숙명여대 등록 포기 사건 관련해서 있었다가 97.9%, 이태원 지역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있었다가 97.2%로 사실상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작년에 있었던 주요 이슈와 관련돼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을 접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런 다양한 경험들은 성소수자의 건강 결과를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거절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내재적인 소수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직접적인 차별이나 폭력과 같은 경험 역시도 성소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에서 이 참여자들의 정신건강 결과 역시 질문을 했는데요. 2019년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을 진단 또는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57.1%로 절반이 훌쩍 넘었고, 공황장애를 진단이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 역시 전체 참여자의 4분의 1 정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닌데 저희 연구실에서 과거에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트랜스젠더와 성인,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일반 인구의 정신건강을 비교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일주일 우울 증상이라든가 지난 12개월 동안의 자살 생각 시도 모든 면에서 트랜스젠더 참여자들은 동성애자, 양성애자에 비해서도 이러한 각 증상의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인구와 비교했을 때 우울 증상은 약 6배에서 10배가량 높았고, 자살 생각은 7배에서 19배까지, 자살 시도는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차별은 그 자체로 개선이 되어야 할 중요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건강과 삶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들을 고려할 때 더욱 빠르게 개선이 되고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한 영역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을 대신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현 상황에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응답이 96.4%였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자들에게 이러한 현재의 상황이 향후 5년 이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냐라는 응답에 42.4%가 낮다라고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동성혼 법제화라든가 뭐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에 대한 의료보장 등 다양한 어떤 성소수자와 관련된 제도적 차별 항목들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다들 되게 개선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다른 제도적 차별에 비해서는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트랜스젠더 대중들 역시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제도적 차별에 비해서는 그래도 빨리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 역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열망,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혐오차별 실태를 고려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림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자료집 실물을 보셨거나 아니면 PDF 파일을 열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껍고 또 양이 많습니다. 무려 457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호림님 발제를 통해서 이 자료집에 담겨있는 내용들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사소한 우리의 일상부터 정말 이 삶의 전반에 어떤 벽들이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시급히 바꾸고 만들어 가야 할 과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인데요. 2007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하였던 차별금지 법안을 제외하면 그 이후에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에도 모두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발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또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한희 변호사님께서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별 정체성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25분 동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공익인권 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하는 박한이라고 합니다. 앞에 저희 사회인 예정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차별금지법이 이제 법무부에 2007년에 처음 발의됐을 때 그때는 성적 지향만 명시되어 있었고요. 그때 그렇게 돼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제 성적 지향만을 좀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 어떤 차별금지법이 이제 성적 지향을 명시했던 그런 게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근데 사실 이제 바로 2008년에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만든 시민단체안이 발의가 됩니다. 근데 그때 발의할 때 이제 성별 정체성을 포함해서 21가지 정도의 차별금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그때 이제 정의 규정에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던 역사가 있고, 그 뒤로 국회에 발의된 2014년에 발의된 김한길, 최현식 의원안도 모두 동일하게 이제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 규정을 내리고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발의된 이제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에도 역시 이제 제2조 5호에 보면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을 포함한다 규정이 되어 있고, 성별 정체성을 포함해서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있을 때 이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사유가 보호하는 대상은 무엇이냐고 하면, 아까 호리님이 발제해서 이제 보여줬던 트랜스젠더가 겪는 혐오 차별, 그 차별의 실태들이 대부분 이제 성별 정체성이 어떤 지정 성별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이제 성별 정체성에서 이 드러난 나의 어떤 옷차림이나 외모 등 성별 표현이 어떤 성별 고정관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차별,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받는 차별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계속 논의 중에서 나왔던 거지만, 차별금지 사유가 꼭 개개의 정체성, 개개의 집단에 대응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성별이 꼭 여성만을 보호한다던가, 장애가 또 장애인이나 특정 집단만 보호한다던가, 성별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특정 집단에 1:1 대응된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별에 대한 기본적인 이분법적인 개념 속에서 이제 그것과 다르다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는 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낙인 찍고 차별을 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사유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제 아까 그 혐오차별 실태조사도 그렇고, 최근에 일련의 사례들도 봤을 때 어쨌든 트랜스젠더가 겪는 어떤 차별에 대처하고 그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성별 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좀 이 성별 정체성의 개념부터 포함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명시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이제 법안에도 있다시피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또는 그 인식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젠더 표현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발제문 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요가 카르타 원칙이나 미국 심리학회 등 어떤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 정의한 좀 더 긴 설명들이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은 개인이 느끼는 성별에 대한 경험이고, 이것은 지정 성별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신체에 대한 인식이나 표현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대부분 이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들을 봤을 때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서 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성별 정체성이 마치 이제 그 성별 정체성 용어가 들어올 때 한국에서는 특히 트랜스젠더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에 대한 어떤 단어, 이슈들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 얘기가 되다 보니까 마치 성별 정체성은 트랜스젠더만 경험하는 것이고 성별 정체성은 트랜스젠더만 갖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 정체성은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말 그대로 내가 나의 성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어떤 내면의 인식과 정체성의 경험이고 이거는 당연히 트랜스젠더만이 아니라 시스젠더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성별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냐, 이게 유전자냐, 뭐 환경이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뭐 계속 뭐 합의되지 않고 연구 중에 있지만 뭐 그걸 다 떠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어떤 내가 신체적인 특징 뭐 이런 걸과 또 별개일 수도 있고 또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성별은 무엇이다라고 갖고 있는 어떤 내면의 인식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어떤 권리를 항유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꼭 트랜스젠더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리의 문제라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성별 정체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트랜스젠더 말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있죠. 생물학적 성별 또는 신체적 성별과 정치적 성별이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생물학적 성별이 따로 있고 정치적 성별이 성별 정체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성별이라는 것 자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별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성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부 성기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르몬이나 염색체나 뭐 외부 성기, 그다음 생식선, 그다음 염색체 호르몬, 성별 표현 거기에 더해서 그 내면의 성별 정체성까지 복합적으로 결정이 돼서 개인의 성별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신체적인 성별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성별 정체성이 하나의 요소로 갖는 것이고 또 연구에 따라서는 이제 그 발제문 5페이지의 각주에도 있지만 이 성별 정체성이 사실상 생물학적 성별, 바이올로지컬 섹스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다라고 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적인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성별 정체성이 곧 성별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하나의 어떤 또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별 정체성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불일치하는 것, 또 트랜스젠더가 어떤 갈등을 겪고 아까 어떤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는 것은 성별 자체랑 성별 정체성이 분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 성별이라는 것을 그냥 외부 성기의 형태에 따라서 태어났을 때 의사나 부모가 이제 결정하는 소위 이게 바로 지정성별이라고 하죠. 출생 시 외부 성기의 형태에 따라서 의사나 부모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이 지정성별이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성별 정체성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겪는 것이고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의 어떤 원인은 성별 정체성 그 자체가 아닌 것이죠. 성별 정체성과 불화하거나 갈등을 겪게 되는 우리의 성별 이분법적인 체계, 사회 구조, 그리고 지정성별을 구정하게 만드는 그 외부 성기만으로 지정성별을 만드는 그 사회적인 고정관념과 인식이 바로 이제 성별 정체성에서 오는 차별의 원인이라고 할 것이고 사실 이제 뒤에도 다시 얘기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도 성별 정체성을 명시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러한 성별 이분법적인 차별 구조에 대해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별 정체성의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그러면 국내적으로 성별 정체성이 어떤 차별, 성별 정체성을 이루한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좀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어쨌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성별 정체성을 이루한 차별이라는 거는 성별 정체성 그 자체로 있는 차별이 아니라 성별 정체성이 지정 성별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성별 표현이 이제 사회적 고정관념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인 것이고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의 개념은 이제 여러 가지 6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차별 표시 조장 광고, 복합 차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고 회사에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직접 차별이 될 것이고 성별 정체성과 무관한 중립적인 사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한테 불리한 사유가 되는 거. 이런 사례들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지원서에 아까 지원서에 성별을 표기하게 하는 거. 이 성별을 표기하는 것 자체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트랜스를 떨어뜨리겠다고 명시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지원서에 법적 성별, 그러니까 지정 성별을 표기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트랜스젠더가 구직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고용시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간접 차별. 그리고 누군가를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히거나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하면 이거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현행 법 체계에도 성별 정체성이 이미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성별 정체성, 뭐 트랜스젠더 또는 성전환자에 대해서 차별해서 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발제문 6페이지에 보시면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 학생인권 조례나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모두 이제 차별받지 않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경찰 인권보호직무법제 해경 인권보호직무규칙에는 이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소위 이제 아우팅이 일어나지 않도록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의 어떤 그 교정시설 내에서의 어떤 지침인 수용관리 및 개원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어떤 수용자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신체 등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좀 상담을 하고 또는 이제 성별 정체성에 맞게, 그냥 성적 정체성에 맞게 처우해야 된다라고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은 있긴 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뭐 혼인님 발제에서 봤겠지만 이 수용관리 및 개원 업무 등의 지침에 성적 정체성에 맞게 제휴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24%가 그 결과를 보면은 유치장 이용,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체포당하고 수사받고 유치장에 감금될 때 있어서 성별 정체성과 다른 유치장을 이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교정 시절에 경험한 수용자가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수용자 같은 경우도 자기의 성별 정체성과 다른 수용 시설에 수용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지침들을 보시면 수용관리 개원 업무 등에 관한 지침 보면은 일반인과 다른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라고 돼 있죠. 일반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종의 차별적인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지금 법령들이 있더라도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거나 또는 법령 규정 자체가 또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요. 한편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의 성차별 규정, 그러니까 지금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은 많이 있잖아요. 뭐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이나 뭐 이런 법들이 있을 때 이런 성차별로서 성별 정체성 차별을 포섭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별도의 성별 정체성을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성차별을 성별 정체성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다고는 저도 생각하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작년 6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제 그 민권법, 그러니까 미국의 민권법이라는 건 미국의 차별금지법 같은 건데 이 차별금지 민권법은 이제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성별만 이제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를 포함하는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만 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이 이 민권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오랜 기간 다퉈졌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다퉈졌는데 작년 6월에 이제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결국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성별을 이유로 다르게 처우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민권법 7장 위반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인도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의 성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히즈라라고 하죠. 인도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좀 성별 이분법에 맞지 않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했던 용어인 히즈라에 대해서 이제 남녀도 아닌 제3의 성별을 부여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이 성차별은 인도 헌법상 성차별은 이제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포함하고 여기서 성별은 생물학적인 성별만이 아니라 이 남녀의 어떤 이분법에 포함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 제3의 성별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헌법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저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과 뭐 기존의 어떤 지금의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여성발등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성별을 생물학 소위 말해 바이코섹스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신체적인 성별만을 하는 것이나 아니 지정 성별만이 아니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지금 아직 어떤 사례들도 없고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결국은 또 그 해석을 좁히고 또 성별 정체성을 배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2019년에 이제 그 20대 국회 2019년 말에 그때 20대 국회에서 그때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별이라는 것이 성별을
어떤 생내의 어떤 신체적 특징이고 남성 중 여성 중 하나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문법적인 어떤 신체적인 특성으로 말한다라고 성별을 좁히려는 어떤 시도들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시도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법의 성별 정체성을 명시하고 이 성별과 성별이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특징 또는 이문법적인 특징으로 한정되지 않고 이때 성별 정체성과 연관되어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시하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지금 현재 어쨌든 말했다시피 이제 법이 없고 관련된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성별 정체성 차별에 관련돼서 좀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어떤 법원을 통해서 이제 성별 정체성 차별이 명시적으로 어떤 위법하다 판단된 판례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결정례가 몇 군데 있는데 이제 인권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인권위법에는 성적 지향만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인권위가 좀 더 이걸 폭넓게 해석해서 뭐 성별 정체성도 성적 지향 차별에 포함되는 걸로 보거나 아니면은 성별 정체성 차별을 성차별로 보거나 아니면 기타적인 차별로 보거나 함으로써 몇 가지 판단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좀 사례들을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결제문 8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하나 같은 경우 이제 트랜스젠더 수용자, 이제 트랜스젠더 남성, 트랜스 남성 수용자가 이때 이제 이 유성자분이 이제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였는데 당시에 이제 호르몬을 하고 있었고 자궁난소 적출 수술, 그러니까 생식력 제거 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입소할 때 이제 구치소 소장이나 교도소 의료과장에게 내가 트랜스젠더 남성이다. 그래서 남성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계속 이제 호르몬 요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계속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교도소 측에서 이걸 완전히 다 거부했고 이분을 이제 여성 수용동에 수용시키고 이제 속옷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성 속옷을 착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호르몬을 받으려는 분한테 진단서를 떼어라. 진단서를 떼우면 주지 못한다. 당연히 구치소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진단서를 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서가 없으면 못 준다고 하면서 이분한테 이제 호르몬을 계속해서 처방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어떤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동안 또 의료적 조치를 받는 것 또한 이제 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어떤 필수적인 의료 조치를 거부한 것이 이제 어떤 차별 및 인권 침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을 여성 수용동에 수용한 것은 당시의 어떤 규정상 좀 이제 이런 성별 정체성에 맞게 수용했는데 아까 봤던 그 수용관리 개요 및 업무 지침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고민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 사례는 이제 화장실 이용 관련해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진정인 트랜스젠더 여성인데요. 이제 그 학원을 다니면서 이분은 당시에는 이 사건 당시 이분은 이제 이미 수술 다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확정 수술을 받으셨는데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아직까지 성별 정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이미 성확정 수술을 받았지만 그 법적 성별은 남성으로 남아있던 분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수강할 때 다 커밍아웃을 하고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용했었어요.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여성 수강생들이 트랜스젠더 이거 알고 같이 쓰기 싫다고 이제 민원을 제기하니까 학원 측에서 그러면은 남자 화장실 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학원이 있는 화장실 말고 뭐 밑에 층의 화장실을 쓰라든가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진정인에 대해서 여성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인권위가 여기에서 어떤 화장실 이용 같은 걸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적 성별 정정이 필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적 성별 정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성별 정체성이나 살아가는 성별에 따라 비추어 봤을 때는 화장실 이용을 성별 정체성에 맞게 사용할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권리를 배제당한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건 변희수하사 사건입니다. 세 번째 변희수하사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가 이것은 이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특히 이제 왜냐하면은 이 성확정 수술, 성조한 수술을 받은 것이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라고 볼 수 없고 또 이제 그 변호사의 건강 상태가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경우가 아님에도 이제 이것을 이제 변호사가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적인 강제 전역을 시킨 것은 이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한복 그러니까 고궁
궁이나 뭐 릉을 방문할 때 이제 한복을 입으면은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화재청이 성별에 맞는 한복을 착용한 경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자는 바지 한복, 여자는 치마 한복을 입은 경우에만 이제 무료 관람 대상이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인권위가 이게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때 인권위는 성별 정체성 차별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성별 표현을 이루한 차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앞에 보셨다시피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또는 성별 정체성을 겪는 차별들의 대부분은 결국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옷차림 등 표현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도 결국은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차별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인권위가 이때에 대해서 이렇게 성별에 맞는 한복을 강요하는 거고, 이런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표현을 이유한 차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문화재청이 그 규정을 개정해 갔고요. 지금은 이제 성별에 맞는 한복이라는 규정이 삭제됐고, 지금은 누구든지 그냥 한복을 입으면은 이제 무료 관람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현재 법령에서도 이제 이렇게시피 이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몇몇 규정들이 있고, 또 이제 지금의 어떤 헌법이나 기존 법령의 성차별을 성별 정체성을 넓혀서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정체성에 이루한 차별 사례들을 좀 권고를 하고 아까 몇 가지 했지만 이게 수용이 되지 않았어요. 아까 그 4건을 했지만 4건 중에 정말 완전히 수용된 것은 그 한복 가이드라인에서만 문화재청이 그걸 완전히 받아들여서 삭제하는 결정을 했었고, 나머지 3건은 무시됐거든요. 뭐 지금 변유사 사건은 국방부가 완전히 무시했죠. 그런 식으로 인권위법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사실상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어떤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나 어떤 차별에 대한 예방수단으로서 성별 정체성을 명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앞에 했던 종합적으로 다시 앞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그럼 차별금지 사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명시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일단 차별금지 사유를 드러낸다는 것은 일단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얘기하는 23가지 차별금지 사유는 딱 거기로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거기에 등이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차별금지 사유라는 거는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몰랐지만 향후 이제 법이 만약에 제정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의 차별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해석이나 또는 뭐 법 개정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 사유가 딱 지금 있다고 해서 이걸로 딱 한정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 한편으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런 이유로 차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비추어서 이런 차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차별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한다는 것은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사회적 취약 집단의 경험을 반영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차별금지 사유로 인정이 된다고 해서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는 거는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이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지정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겪는 차별을 명시하는 효과가 있고, 이게 특히 중요한 것이 아까 이제 그 혼인님 발제에서 있었지만 대부분의 트랜스젠더 경험은 경험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학교든 고용이든 뭐 일상이든 차별을 겪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차별이 각각의 개인들의 경험으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형태로 문제 제기가 되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이 법을 통해서 분명히 이게 확실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뭔가 좀 구제를 잘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트랜스젠더들이 좀 더 내가 내 차별에 문제 제기를 해도 이걸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겠구나라는 안심하고 좀 더 드러낼 수 있게 하고 이런 효과들을 가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어떤 트랜스젠더가 겪는 아니면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는 어떤 경험들을 더 드러낼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할 것이고, 차별금지법 자체가 일단은 그 법 자체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같이 인권위 권고만으로는 좀 효력이 갖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어떤 손해배상 명령이나 시정조치 이런 걸 통해서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별 정체성을 명시함으로써 트랜스젠더들이 아니면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을 겪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좀 밟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이제 국회 법사위가 그 강양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를
냈었어요. 법사위 전문위원이라고 있거든요. 전문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 보시면은 이제 발제문 11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정안의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표현도 포함하고 있어 성별에 대한 인식과 다른 표현도 허용되어야 되고, 여기가 중요한데, 이러한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양한 성별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개념에 근거한 기존 국가의 신원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별 정체성을 반대하는 어떤 보수 개신교 등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죠. 남녀의 질서가 무너진다. 우리의 어떤 기존의 법질서, 그러니까 사람은 성별을 딱 두 개만으로 태어나게 만든 어떤 뭐 창조 질서나 법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법질서를 사실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하나의 효과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성별 정체성을 명시함으로써, 물론 이제 차별금지법은 이 법적 어떤 성별에 관한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신분 체계를 바꾸고 뭐 차별금지법이 생긴다고 지금의 주민등록번호가 당장 위헌이 된다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지금 공문서상 뭐 성별이 표기된 게 전부 다 뭐 위법하고 위헌돼서 다 고쳐진다거나 하진 않을 것이고,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한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명시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판단이 있어서 성별 정체성이라는 차별이 있어서 성별 정체성이 무엇이고, 아까 말했던 성별 정체 개념들, 성별 정체성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성별 정체성이 뭐 수술을 했거나 지정선별을 했거나 이런 신체적인 특징과 지정선별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더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아까 그 우려, 법제사분의 우려, 기존의 국가의 신원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우려된다는 것, 그런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런 차별금지법의 어떤 제정과 그 제정의 적용, 그리고 그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별 정체성의 의미를 좀 더 깊게 파악하고, 기존의 법질서, 그러니까 남녀 이분법적 체계에 기반한 법질서가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이 정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좀 슬프게 다가왔을 것이고,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해결이랄까, 어떻게 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들 가졌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저 발제문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무지개행동 등 단체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어떤 트랜스젠더 분들을 포함해서 퀴어들의 어떤 일상에 대해서 좀 받았던 문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구들처럼 트랜스젠더는 뭐 일상 속에 있다, 트랜스젠더 어디에나 있다, 이런 기자회견이나 슬로건처럼 정말 어디에나 트랜스젠더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혐오차별실태 조사에 591명이나 이렇게 참여를 한 것은 그만큼 더 이상 이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더 이상 이제 드러내지 않거나 숨지 않고 자신들의 얘기를 하고 싶다는 욕구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열망들을 모아서 분명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명시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차별과 혐오를 없애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그 의미를 확고하고 계속해서 제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한이님 발제까지 두 분의 발제까지 잘 들었고요. 이어서 토론 두 분의 말씀을 연달아 이어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이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왜,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산대 사회학과의 김보명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트랜스젠더와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트랜스젠더 퀴어 인권 팀의 임푸르님의 말씀까지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트랜스젠더 퀴어팀에서 활동하는 임푸른입니다. 네, 방금 제가 두 번째 순서라고 했는데 원래 정해진 순서가 제가 처음이라서 트랜스젠더와 노동권을 먼저 토론문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에게 노동권 보장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구직 과정 및 직장 내에서의 차별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얼마 전 트랜스젠더 인권을 주제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됐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악순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성별 정장을 하려면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비용을 마련하려면 취업을 해야 하지만 취업을 하려면 성별이 정전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취업도 수술도 성별 정정도 못하게 된다. 트랜스젠더의 의료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 성별정정 특별법이 부재한 것,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을 이야기한 건데요. 모두 중요한 과제지만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권 보장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권 보장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은 취업을 해서 수입을 만들지 않으면 자기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발제에서 드러났듯 그들은 구직 과정이나 직장 내에서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적이고 위험하고 음성적인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일자리에도 진입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은 심각한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가족은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도 하는데요. 가족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수입을 만들기도 어려운 현실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트랜스젠더의 높은 우울 증상과 자살 충동에는 노동권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홈리스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트루컬러 펀드에 따르면 매년 160만 명의 홈리스가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최대 40%가 성소수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연구소는 홈리스인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68%의 응답자가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례를 얘기할 때 고 김기홍님과 변희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노동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 김기홍은 음악교사였습니다. 근무하는 학교는 그가 화장하는 것을 문제 삼았고 사직서를 내라는 압박을 했습니다. 그가 사회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여러 번 음악교사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커밍아웃은 그를 더더욱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게 만들었습니다. 고 변희수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여성으로 정체화한 이후 국군 수도병원에 진단을 받고 여단장, 군단장의 응원까지 받으며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진행한 적법한 수술을 고의적인 신체 훼손으로 몰아가고 수술 결과를 장애로 규정하면서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그 역시 전역 이후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는 노동권 침해가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2017년 행성인에서 펴낸 나 성소수자 노동자에 실린 인터뷰 중 2명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는 트랜스 여성 초희의 사례입니다. 초희 씨는 정체화한 이후 구직하는 과정에서 우린 그런 사람 안 받아요. 가세요.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한 면접관으로부터 주민번호가 남성이고 목소리가 좀 굵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초희 씨는 소개를 통해 안산의 공장에 취직을 했다. 공장은 트랜스젠더인 초희 씨를 비교적 쉽게 받아줬다. 초희 씨는 여성으로 패싱이 잘 되는 편이어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의 소개로 공장에 취직하려던 트랜스젠더들은 면접에서 떨어졌다. 공장은 그들이 패싱이 되지 않아 탈의실 이용이 어렵고 무리에 끼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간신히 구한 일터에서도 초희 씨의 불안은 여전했다. 아우팅이 되어 그만두게 되면 다시 그 끔찍한 구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전에 다니던 일터에서 커밍아웃을 했다가 퇴사한 경험이 있다.
그는 그때를 떠올리며 트랜스젠더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대우나 처우도 차이가 생긴다면 금전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못 버티고 떠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노동자 트랜스젠더인 미셸의 사례입니다. 미셸은 필리핀에서 온 이주 노동자입니다. 또한 FTM 트랜스젠더이기도 한데요. 그는 한국에서 구직할 때 서류에 여성으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나를 남자로 봤다가 서류를 보고선 다시 나를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정말 당신이냐고 해요.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LGBT를 위한 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또한 직장 내에서 언어적 성적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용인에서 일할 때 저보고 비정상이라고는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너 남자야 여자야? 이러면서 만져요. 매우 성적인 폭력이죠. 이렇듯 침해당하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노동권이 보장되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례를 보면 방안도 보이는데요. 성별이 포함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거나 직장 내에 성중립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 경영자 및 인사 담당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차별 없는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것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지법 연구회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소수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7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양성 가이드라인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트랜스젠더가 구직 과정 및 직장 내에서 겪는 차별 경험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가시화된 차별은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증명하듯 트랜스젠더가 노동 현장에서 겪는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라서 부당 해고를 당한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복합적인 차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별의 원인은 한 가지일 수가 없습니다. 이주 노동자 트랜스젠더 미셸의 사례를 소개한 행성인의 착자를 인용하겠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트랜스젠더 이렇게 인터뷰를 구성했다. 하지만 미셸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 삶은 그렇게 딱 나뉘지 않는다. 이주 노동자이자 성소수자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로도 이주 노동자로 너무 심하게 차별받기에 성소수자로서의 차별이 선명히 드러나지는 않는다고도 말하긴 힘들다. 미셸이 트랜스젠더 이주 노동자였듯 트랜스젠더 장애인, 트랜스젠더 청소년 등 여러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노동 현장에서 받는 차별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합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김보명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박한희 변호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그 차별의 일종의 이제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의 근거로 정립한다라고 하는 게 법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발제문, 토론문을 쓸 때는 아무튼 여러 생각을 하다가 짧게 썼는데요. 오늘 또 그 현장에 와서 또 들으니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론문에 없는 얘기를 조금만 덧붙이면요. 일단 제가 그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든 질문이 하나는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개의 이제 두 개가 연결된 당연히 질문이고, 네, 둘 다 중요한 네, 질문인데요. 이제 그 둘 사이에서 약간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트랜스젠더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과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트랜스젠더를 차별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고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차별은 부당한 것이죠. 그 대상으로서 트랜스젠더도 당연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네. 의미인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논리가 우리가 정체성의 정치학이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운동의 역사, 뭐 이론의 역사에서 계속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네, 제가 잘 전달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발표 부분은 이제 조금 네, 저 변호사님이시고 이제 법리적인 측면에 어떤 논리로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같이 고민되는 지점은 우리가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 혹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법리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정치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도 포함하고 있는 정치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굉장히 문화적이고 대중적인 어떤 차별에 대한 태도나 감각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어 갈지까지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운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토론문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토론문을 읽으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그리고 그 차별을 받지 않을 일종의 권리죠. 성별 정체성에 기반하는 권리들이 있겠죠. 그것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은 이제 발표에서 잘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성별 분리 운영되는 시설들, 그러니까 화장실, 탈의실, 감옥 뭐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혹은 활동, 뭐 교육, 의료, 스포츠, 군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시설이나 활동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젠더 표현과 삶의 양식을 추구할 기회와 환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보장받을 권리에서부터 해서 본인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최선의 삶이죠. 네, 좋은 삶을 누릴 권리까지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 성별 체계나 시스젠더 규범 혹은 특권이라고 하는 이 우리 사회의 어떤 굉장히 뿌리 깊은 성별 체계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네, 성별 그 두 개의 논의가 분리되지 않겠죠. 그런 이유로 사실 트랜스젠더 운동과 이제 페미니즘이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역사와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 이분법적 성별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체성과 삶의 양식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의 권리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 안전할 권리 이런 것들은 한 사회에서 누구라도 요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삶, 살만한 삶의 표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준을 구성하고 그 가능성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고, 네,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데요. 여기서 그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하는 이 프레이징이죠.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네. 여기에서 이제 정체성은 차별의 원인이자 기원 혹은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쓰고 보니 사실 정체성의 정치학이 한국 사회에서
미국만큼 또 뭐 법률적으로든 뭐 문화적으로든 그렇게 많이 수용되거나 또 대중적인 기반을 갖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정체성의 정치학에 대한 고민이 다시 죄송합니다. 이것을 꼭 비판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다시 드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논의의 방향이 이제 한편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 정체성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또 이걸 쓰던 주가 트랜스젠더 수업을 하던 주라서 우리 학생들 막 생각하면서 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보다 조금 넓게 대중들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뭐 이런 평균적인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 평균의 시민들이 어떻게 이제 이 논의 지형을 이제 수용하거나 거기에 관계 맺을 것인가라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정치학과 이제 연결되지만 구별되는 꼭 구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연결된 접근으로서 교육평등, 고용평등, 의료권, 가족 구성권과 같은 시도들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고용, 의료, 가족이 그 평등한 사회적 제도,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육받을 기회, 일할 기회, 내 삶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라고 하는 것이 평등해야 되고, 자, 이런 질문은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교육이 무엇이고 고용, 그러니까 노동이 무엇이고 의료가 무엇이고 가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예를 들면 그냥 화장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제 그 성별 분리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이제 그렇죠. 성별 분리된 공간으로서 화장실이 유지되어야 되는가, 혹은 죄송해요. 화장실에 혹은 이제 모든 젠더의 접근성이 유지되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논쟁인데요. 결국 이 논쟁은 화장실이 뭐 하는 곳인가, 화장실은 어떤 시설인가, 공공 화장실을 얘기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화장실은 개인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공공 관점에서는 이제 위생이라든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또 경험적으로는 그런 기능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밀성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젠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하지만 화장실에서 중요한 것을 따지자고 하자면 첫 번째가 되겠죠. 어떤 기본적인 생리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젠더 질서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저는 논의들이 조금 더 벗어야 되나요? 잘 안 죄송해요. 까먹었네요. 차별금지법에서 이런 논의들이 더 넓은 지형으로 좀 확장되면서 동시에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로 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 평등의 문법이 다르다라기보다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이고, 두 가지 논의들이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근데 같이 얘기해야 되는 지점 중에 한 가지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등장한 지 이제 오래되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확립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이 뭔지라고 하면은 일단 차별이 뭔지부터 정립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당연히 그러면 차별을 왜 하면 안 되는지가 정립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 뭐 공정론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차별을 점점 더 또 일종의 좋아하는 그러니까 평등보다는 자유를 선호하는 그 가치관이 더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 20대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공정도 일종의 그런 개념인 것이죠. 내가 자유롭게 경쟁해서 내 권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 차별금지법의 큰 방향에서 또 중요한 지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이 무엇인지,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라고 하는 대중적인 가치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토론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평등정책 TF라는 팀에서 노동 일의 세계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밀접하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한 10달 가까운 시간 동안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트랜스젠더의 노동권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풍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김보명님 말씀까지 이어 들었는데요. 마지막에 하셨던 이 차별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 사회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에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셨는데요. 네, 차별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부터 우리 사회가 다시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발제 그리고 두 분의 토론 말씀까지 이어서 들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 신청을 받을 때 이 사전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회차에 관련해서 3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차별금지법 제정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크게 이 법 제정의 과정은 법안이 발의되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그것이 법사위로 넘어가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까지 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21대 국회 들어서 2020년 6월 장혜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차별금지법은 현재 발의된 이후에 차별금지법의 경우는 이 상임소관위원회가 또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 이제 내용을 또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이 되어 있고, 아까 한희님 발제에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까지 마치고 지금 검토 의견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는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안 평등법 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 기사로도 나왔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께서 또 대표 발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차별금지법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고요.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나왔던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소수자 대회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이 취소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또 재보궐선거 기간 중에 정치인들의 이런 토론회에서 퀴어 축제는 변두리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하라 라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입법된다면 이런 사안들을 징계한다거나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젠더 퀴어들이 이 제3의 성별 표기에 관련한 논의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오늘 2회차 토론에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두 번째 발제하셨던 박한희 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어쨌든 잠시만요. 다시 좀 볼게요. 키어성 게임즈 같이 이제 체육관 대견 차별이나 뭐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할 수 있는지 역할이랑 그 다음에 인터섹스나 논바이너리 등 제3의 성별 표기에 대한 논의들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키어성 게임즈의 체육관 대관 차별은 제가 차별을 받은 당사자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고로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동대문구 상대로 지금 저기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근데 진짜 그걸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제가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법원에 갖고 가도 정말 그냥 기존의 법에서 판례들이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에 대한 어떤 기존 판례들이 없다 보니까 이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낯설어하고 이런 성소호자가 체육관 대관을 하려다가 차별당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걸 굉장히 느끼고, 또 이런 어떤 뭐 입증의 문제나 뭐 이런 소송할 때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현재의 어떤 그냥 민법만 갖고 다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그냥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이게 이미 인권위에서도 이미 권고가 된 사안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의 재하 용역,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는 어떤 재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이러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러한 차별로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뭐 구제되거나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혐오 표현 관련해서는 사실 좀 아마 많이들 계속 다 질문들이 나오지만, 이제 차별금지법 자체가 표현 일반을 다 규제하는 법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규제하는 표현은 뭐 이제 일종의 공론장에서 TV에서 나오는 어떤 미디어적인 표현이나 길거리 연설 이런 걸 다 포함한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고용이나 교육, 그러니까 학교나 직장 현장에서 뭐 상사나 뭐 이제 학교 교사 뭐 다른 학생들이 이제 뭐 성소호자라는 이유로, 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거나 모욕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이 될 수 있지만, 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정치인들의 어떤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을 차별금지법이 바로 규제를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어떤 법의 의미 자체가, 어쨌든 혐오 발언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또는 차별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 성소호자에 대해서 성소호자가 드러내지 못하는 이제 차별적 구조나 뭐 이런 키워문화 축제에 대한 어떤 편견적인 어떤 뭐 시각들, 잘못된 뉴스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의 구조를 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법으로서 좀 갖고 있는 가치가 있고, 이런 게 좀 바뀐다면은 당연히 혐오 표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풍토 자체가, 혐오 발언하는 것 자체가 이게 더 이상 너무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발언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인식이나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로서 좀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터섹스와 논바이너리 등 이제 제3의 성별 표기와 관련돼서는 이건 이제 앞에 발제에서 약간 얘기했지만, 이제 차별금지법이 바로 이제 그 성별 표기에 딱 또 적용되는 법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성별 등록, 공적 성별 등록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바로 그거에 대해서 뭐 차별 소송을 걸거나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뭐 다퉈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발제에 얘기했던 인도 대법원이나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2017년 12월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이 신분관계상 제3의 성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2019년부터 이제 인터섹스에 대해서는 제3의 성별을 이제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차별금지법이 생긴다면은 어쨌든 이게 뭐 바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생기니까 뭐 그 다음 날부터 제3의 성별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해석들, 이 성별 정체성으로 한 차별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지정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불일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성별 정체성을 지정성별이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지정성별이 성별 정체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를 또 차별로서 볼 수 있는 어떤 해석이나 논의들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논의들이 뭐 법률의 해석이나 헌법의 해석에도 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더 이제 이런 제3의 성별의 어떤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더 얘기하는 그런 계기들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1회차 때는 이런저런 의견과 또 질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주셔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네 분의 말씀 깔끔하게 끝이 나서 오늘 이제 이후에 오늘 현장에서의 질문은 따로 없어서
오늘 발제자님, 토론자님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은 하셨던 순서의 역순으로 네,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셨던 김보명님, 그리고 임푸르님, 한이님, 그리고 호림님 요 순서로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마스크 벗고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네, 네, 저는 그 차별금지법이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인 권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근데 동시에 대신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권리지만 또 그 권리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의 굉장히 근본적인 구조들과 네, 기제들이 모두 이제 그 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법이 이제 어떻게 제정될 것인가, 네, 그 여러 가지 네,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논의들이 만들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저는 그 굉장히 네, 그러니까 법이든 정치에서든 사실 굉장히 최근에 생긴 개념이기도 하죠. 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금지 대상으로서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최근에 역사적으로 등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폭넓은 논의들 네,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별 정체성 이라고 하는 문제도 네, 그 여러 쟁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잘 네, 다 얘기를 못해서 그런 지점 조금 아쉬운데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페미니즘에서 이제 우리가 성에 기반한 차별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와 사례와 이론들에서 많이 얘기가 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네, 저희 수업이나 여러 현장에서 조금 더 복귀가 되고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못 돌아가시네. 중계 화면이 싹 넘어가고 질문을 또 짧게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네, 질의응답을 또 잠깐 드리고 이제 이어서 마무리 멘트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네, 보명님께 질문이 마침 올라왔어요. 네, 질문의 내용은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 문제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공정론의 대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김보명님께서 생각하시는 차별과 공정은 어떻게 개념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요즘 세대가 평등보다 자유를 더 선호하는 가치관이 나타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 차별과 공정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진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김보명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차별에 대한 이제 생각은 조금 나누어 주셨던 것 같고 뭔가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지 잠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네네. 그러면 네, 짧게 말씀 이어주시고 네, 나머지 이제 마무리 멘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은 사실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쵸 괜히 정의가 잘 안 되는 게 아닐 테고요. 실제로 차별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개념들이 이제 켜켜이 쌓여 있거나 연결된 개념으로서 이제 한 범주로 엮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별에 대한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한 차별을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는 조금 네, 그건 법학이나 철학을 하시거나 여러 고민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종의 대중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의 감각으로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본인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예를 들면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정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평등보다 더 이제 선호되는 개념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근데 이제 이 논쟁의 구도가 굉장히 저는 항상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정을 요구하는 것을 또 이제 비판하거나 혹은 공정보다는 연대라든지 뭐 돌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의는 되지만 설득은 안 되는 지점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확립되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뭐냐면은 다들 이 불공정의 원인을 어디서 보고 있는가에서 이제 그 어려운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불공정이 생겨난 이유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이 되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범주가 생길 때부터 불공정의 기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해법을 어디서 찾느냐에서 이제 굉장히 어긋나는 지점들이 많고, 이제 근데 그런 사례들을 점점 풀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구도가 굉장히 정치화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빨리 흘러가면서 생기는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닌 대답을 이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사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어느 정도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소수성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느냐 혹은 차별을 받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되더라도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지 모두를 위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항상 이제 이걸 할 때 고민되는 건 그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다 없앨 수 있냐라고 하면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사실 재정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없어 보이는 답변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트랜스젠더가 겪는 아까 이제 뭐 푸르님이 발제원 보시면 앞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패널 보시면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있거든요. 이제 성별정정 관련된 요건을 완화하거나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이제 주민등록증에서 성별 표시를 없애거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이게 사실 꼭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이것도 있을 수 있는 법이고 차별금지 있어야만 또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은 아니긴 하지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좀 더 선명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떤 최소한의 장치로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김모현 선생님이 이제 토론문에서 얘기해 주신 어떤 이제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한 어떤 논의들과 그리고 이런 어떤 뭐 평등이나 이제 정당한 차별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은 화장실에서 어떤 트랜스젠더 배제되는 거에 차별을 저도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태 조사에 드러나는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서 뭐 물을 안 먹거나 뭐 가다가 뭐 이제 성희롱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불쾌한 시설을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트랜스젠더 집단이 받지 못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포용적인 화장실이 필요하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화장실이 지금 분리된 공간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별을 분리했을 때 화장실을 쓰는 것들에 우리가 작동하는 원리는 화장실 사용할 때 사실 법적 성별을 검사하지 않죠. 우리가 유전자를 검사하지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외적으로 이 사람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남성적으로 보이냐 여성적으로 보이냐, 젠더 폴리싱. 이 화장실을 분리시킨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 젠더 폴리싱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성별을 지향해야 되는 가치, 어떤 성별 고정관념이 갖고 있는 어떤 차별적인 거나 문제적인 거에 비춰봤을 때 옳은 가치인 것인가, 화장실이란 공간이 계속 이런 공간으로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로 또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방향들을 종합하면서 결국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성별 정체성을 이루한 차별은 제 발제문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별 정체성 그 자체가 차별이라보다 성별 정체성과 충돌하게 되는 이 지정성별이나 이분법적인 어떤 성별 구조가 결국 그걸 가져오는 것이고, 이 차별금지법에서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지금에 갖고 있는 어떤 성별 고정관념, 성별 구조들의 문제가 어떻게 차별을 만들지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사실 결국은 성차별과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성차별에서 이 성별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따른 차별이나 어떤 성별을 딱 이분법적 카테고리로 함으로써 그 배제되는 카테고리에서 발생하는 차별, 이런 문제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런 좀 성별 정체성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마무리 발언은 박한희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것과 되게 비슷한 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정체성 혹은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다양한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 구체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장소와 맥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히려 가로막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이렇게 이 법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실태 조사에서도 드러난 어떤 구체적인 공간들, 예를 들면 뭐 학교, 직장, 그리고 구체적인 뭐 투표를 하는 상황이라던가 혹은 관공서에 가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떠올렸을 때 그 상황들에서 차별 혹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은 그 구체적인 공간에서 지금 당장 설계되어야 하고, 사실 어떤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아도 가능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함께 상상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공간과 상황의 어떤 책임자들에게 요구를 해나가는 노력들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마지막 부분에 발제를 한 내용인데, 미디어를 통한 혐오 표현 경험이 있냐, 그러니까 접한 경험이 있냐라고 했을 때 87%, 뭐 97% 이렇게 대다수가 이렇게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거의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숫자가 주는 어떤 효과들은 이렇게 대다수가 경험하는 것들에 오히려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일에 오히려 주목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디어를 통한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것을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 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공정한 보도, 어떤 사건에 대한 공정한 보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재현 역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을 받는 대상, 어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 트랜스젠더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하고 살고 이렇게 놀고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재현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떤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4월 8일 4,382명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국선언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용기 내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원한다. 용기는 저마다의 꿈을 위해 도전할 때 쓰고 싶다. 존재 자체에 용기를 요구하지 마라.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용기 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도 차별금지법 제정 그 이후에도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후에 이어지는 토론은 2주 뒤에 있습니다. 2주 뒤 4월 27일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다음 회차의 주제는 건강가족 기본법 개정으로 살펴보는 복합차별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2주 뒤인 5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차별금지법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능력주의와 공정담론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한 4회차의 토론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마지막으로 홍보를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 만인선언 평등하다인데요. 이미 아마 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홈페이지나 SNS 계정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홈페이지 SNS 계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자세하게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만인선언 평등하다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수어, 영어, 독일어, 방글라데시어, 프랑스어 등등 다양한 번역문들로 준비도 되어 있어서 하실 수 있는 혹은 참여하고 싶은 언어로 다양하게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인선언 평등하다 어떤 내용인지 마지막으로 함께 홍보 영상 보시면서 저희는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인선언문 시작.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와 외모,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Bildungshintergrund, Beschäftigungsart, 경력 또는 건강 상태,